미국이 든든한 동맹인 줄 알았던 호주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뒤통수를 맞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미국이 핵심 안보 파트너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부지리로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간에 걸친 긴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두 국가가 서로 손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같이 굴던 호주와 중국, 두 국가의 수장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는데요. 이제까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를 통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두 국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손을 잡아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심지어 양국 총리는 정기적인 총리 연례회담을 가지겠다고 발표했죠.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앞으로 호주는 중국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할 것이며 양국 협력을 위해 호주는 열린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다툼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격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호주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20년부터였는데요. 당시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이 미국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편을 들며 자국 내 화웨이 배제를 선언하고 중국의 불편했던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대해 고관세를 매기고 쇠고기, 와인 등에도 관세를 매기며 호주 주요 산업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호주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자 호주는 오히려 더욱 간중 노선을 고집하며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돌아섰죠. 두 국가의 관계 단절로 중국 역시 호주산 석탄에 의존하던 주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호주산 석탄 공급이 중단되자 중국 남부 산업지대가 정전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발 쇼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중국 호주의 갈등이 전 세계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갈등은 국제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점 심해지던 두 국가의 갈등 관계는 호주 내 오커스 AUKUS 가입으로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가 결성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잠수함을 호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국 설계도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여 배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인데요. 동맹국의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었던 미국이지만 호주에게는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허가하며 호주를 중국 견제를 위한 천병으로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이에 분노한 중국은 호주에 폭언을 퍼부으며 호주가 정말로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협박하며 호주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던 두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걸까요? 누구도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국가 사이를 다시 이어놓은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지원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형세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이 덤찍은 불량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며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 적대하는 국가들이 무너지지 않고 연합을 통해 생존하는 것을 보면서 호주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손을 잡기 위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을 찾으려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 역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국과 다시 손을 잡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과거 호주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했었고 중국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교역 흑자를 맛보았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질서를 거스르더라도 다시 중국의 손을 잡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를 대체할 원자재 수입국을 찾아 헤매었지만 광활한 대륙을 통째로 영토로 가진 호주만한 자원 부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중국 역시 물자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래 교역 파트너였던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꿈꾼 것이죠. 이러한 두 국가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 호주는 다시금 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다시 파트너가 된 두 국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의 고위 관료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미국에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호주의 전 외교장관 복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순응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고객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쿼드에 호주가 끌려다니면서 전보다 더 허약한 국가가 되었다고 작심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보던 미국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졌는데요.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던 미국은 호주 갑작스러운 배신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군 관계자들은 애초에 중국과 한참 떨어진 호주를 믿어선 안 됐었다고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파트너를 선정해 중국 압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뽑은 새로운 파트너 후보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수권인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해준다면 절대 배신할 걱정 없이 중국을 가둘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는 물론 핵 관련 기술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 중인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자국 핵 자산을 배치,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서해와 남해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순회하며 한국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하는 전쟁 양상은 이러한 보호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죠. 최근 미 중부 사령부는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을 중동 근처에 배치했다는 이야기를 밝히며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급파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보통 핵잠수함의 위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힌 것이죠. 의도는 단 하나, 중동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의 쓸데없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핵잠수함들이 중동에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해구산이 얇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도 미국의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들의 발표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진지하게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주에게 줬던 핵잠수함 건조 권한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미국은 다각도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불길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합니다. 미국 광부는 최근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샹급 핵추진 잠수함 연구 3B형 2척을 진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밝히며 중국 선박 건조 속도에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중국의 해군 건조를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은 실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군함 개발 프로젝트의 실체를 목도하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국 혼자서 이를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믿을 만한 파트너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을 안 미국은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이 핵잠 건조를 허락만 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미국조차 자국 군함 건조를 맡겨야 한다고 이미 인정하는 레벨이죠.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핵잠수함을 넘어 핵무기까지 쥐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안보를 위해 전술 수소폭탄 D-61까지 포함한 최대 180여 개의 미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지난 1년간 공동연구에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현재 해체를 앞두고 있는 미 전술핵무기 100기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하는 대신 한반도에 배치하여 한국 지원에 사용할 것을 공약하여 기존 미국 해구산의 전략적 모호성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유사시 정말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미국 핵무기를 사실상 한국의 소유로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해소하겠다는 방안인 것이죠. 아시아의 군사 강국 한국의 핵전략을 허가하여
미국이 지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싱크탱크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다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인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관계 덕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해내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괴물 같은 무기가 탄생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가 어느새 미국에서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폐기장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동맹국의 전력 강화를 위해 중고 F-22 전투기들 저렴한 가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F-22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KF-21의 5세대 개발에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KF-21에 F-22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일대에서 벌어진 미 공군 전투기 연합훈련 노던에지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놀라운 전투력을 뽐낸 기종은 역사상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고 있는 F-22였습니다. F-22 기종과 F-15 기총이 한 팀이 되어 F-15, 16, 18 전투기 팀들과 싸운 모의 공중전에서 F-22가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고 144대의 4세대 전투기들을 격추한 것이었죠. F-22는 왜 미국 공군이 세계 최강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종인데요. 미 공군 역사상 공중 지배라는 표현을 쓴 기종은 F-22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2014년 시리아에서 이루어진 IS 격퇴전에 정밀 공습을 위해 투입된 F-22는 단 한 차례도 들키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 군조차 F-22의 출격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아예 작전 수행 자체를 몰랐죠. 시리아군 역시 눈앞에 지나가는 F-22의 존재를 레이더를 통해 인지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실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은 그 미군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F-22는 압도적인 성능만큼 이나 엄청난 가격과 유지비로도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F-22 기체 가격은 많이 내려간 기준으로 대당 약 2천억 원으로 평균 1,000억 원 정도 하는 F-35의 2배에 달하며 유지비도 F-35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국방비로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미국이나 운용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원래 750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생산한 것은 195대 정도였고 이 기체조차 미국은 운용하는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이 F-22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게다가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F-22가 현대 공중전에서 효용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새로운 항공전 자전 장비의 등장으로 F-35가 공중전에서 F-22를 능가한 지 오래입니다. 단순히 스텔스, 기동성만으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전자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F-22를 계속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량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비싼 F-22들 기준으로 개량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 물건이 될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F-22를 차라리 퇴역시키고 6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6세대 개발을 추진 중인 미 공군은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인 NGAD 개발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F-22 퇴역을 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은 F-22에 대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내년에 F-22 32대를 퇴역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E-8 조기 경보 통제기, KC-10 공중급 유기, A-10 공격기 등 총 310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현역 전투기를 폐기하고 NGAD 개발에 비용을 쏟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전투기들이 애리조나에 있는 퇴역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현역으로 충분히 쓸만한 미국 전투기들을 한국이 수입해 국군 공군력 강화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F-22는 미국이 타국의 수출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기종이지만 최근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며 질적, 양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어느 때보다 은밀하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하마스로 인해 중동과 유럽에 신경이 쏠린 상황이지만 본래 미국에서 21세기 가장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경계하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정책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 경고했었는데요. 제임스타운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2 연평균 대기 1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최소 200여 대의 J-22 생산된 것으로 보이고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을 6,080대로 가정했을 때 2025년 중국 J-20 전투기 수량이 500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죠. 미국이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도입한 F-35 전투기가 도합 61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전력 증강 속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중 102대는 동맹국에게 배정된 물량으로 다른 기종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미국이 한 해에 추가한 전투기 수량을 다 합쳐도 중국 J-20 기종의 생산량에도 못 미칩니다. 최신형 전투기를 붕어빵 찍듯 찍어내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과제였던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폭발적인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투기 생산에 힘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군수 생산 능력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맞서 전투기 전력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무기 생산은 물론이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할 만한 동맹국으로 한국만 한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원래는 중국을 견제할 키플레이어로 호주를 주목하며 기술 이전은 물론 무기 도입에 대해 각종 허가를 내준 미국이었지만 최근 호주 총리가 중국을 찾아가 시진핑과 독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미국 입장에서 호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할 여유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한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판매하지 않아왔던 F-22를 포함한 퇴역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이죠. 만약 F-22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면 국내 항공우주 기술력에 퀀텀 점프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대받는 부분은 역시 KF-21의 F-22의 장기와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블록 3 사업을 통해 완벽한 5세대로 바꾸는 것이 KAI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만 F-21을 한국에서 살펴보고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장시간에 걸쳐 개발해야 할 블록 3 기술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22에서 얻을 수 있을 기술은 스텔스 설계, 내부 무장창, 엔진 등이 있는데요. F-22의 내부 무장창은 무려 무기를 발사하는 중에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닫히기까지 고작 2초밖에 걸리지 않아 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격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F-22의 내부 무장창을 한국이 분석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무장 스텔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엔진 국산화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가 거의 전부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도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F-22의 F-119 엔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산화 시기를 10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 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와 닮은 KF-21이 F-22의 DNA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F-22와 KF-21이 이토록 닮은 전투기가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KF-21 개발에 숨은 공신이 있었으니 바로 F-22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시몽 박사인데요. KF-21 개발 당시 항공전자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KF-21의 다른 기술은 몰라도 현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KF-21 개발이 벽에 부딪힌 이때 F-22 랩터의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담당했던 한국인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레이시온을 비롯해 주요 미국 방산기업에 근무하며 F-22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시몽 박사는 모국을 위해 귀국하여 KF-21의 항전 비행 제어 파트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며 KF-21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22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한 만큼 KF-21은 F-22와 더욱 유사한 형상을 띠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패를 줄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시몽 박사는 한국의 F-22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잡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F-21에 정말로 F-22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21개월 형량을 선고받은 그는 미국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2021년 2월에 출소했죠. 이렇게 박시몽 박사의 희생을 통해 KF-21은 F-22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차세대 전투기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22의 진짜 피를 수혈하며 4.5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를 흡수한 KF-21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로 재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된 KF-21의 비상을 기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은 그간 석유를 대거 사들이며 사무디의 환십을 사왔지만 한국이 베트남에서의 준비를 거쳐 사무디까지 확장하자 종국의 조선업 장악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무슨 일을 해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규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활황을 겪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함명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말표하며 조선업 무흥을 언급했고 자국 말주에 힘입어 1위에 모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멀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무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말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종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사전 작업에 중국 언론마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규선해양은 작년 실적 말표 때 선박기 자재 핵심 부품 제조 사업과 원천기술 내재화를 통한 라이선스 수익 사업을 확대해 사업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멀크선이나 유조선 등 중국의 저가 수초와 맞서야 하는 부분에서 해외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는 생산 중심 제조업은 지급의 한국을 잇게 한일릉 공신이지만 미래 한국까지 책임져주진 못합니다. 한국규선산업은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지켜왔으나 중국 규선업계가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수주량 면에선 한국의 역전한 상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 10월까지 국가별 누적 수주량에서 중국이 59%로 한국 24%를 크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해 올해 더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용 가능 도크가 거의 다 차며 선별 수주에 나선 영향도 있습니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저탄소 선박 부문에선 비교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계약된 LNG선 42척 중 22억을 한국조선해양이 따낸 바 있습니다. 이에 연간 수출 목표인 157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타르 에너지와 LNG선 17척 건조에 대한 함의각서도 체결한 만큼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선박 룰run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56%민 고무가 저탄소 선박 건조 수주 점유율을 2030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LNG 운반선 기준 60%인 기자재 국산 화물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간 7,100억 원의 국비를 집중 투입하며 지원할 예정인데 LNG나 암모니아, 수소 운반선 등 탄소 저갑 선박 기술에 2,000억 원,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기술에 1,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규선해양은 비용 절감과 민력 조달을 위해 해외 거접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96년 베트남에 설립한 현대베트남조선이 크게 성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리조선소로 시작해 현지 직원들에게 선박 노하우를 축적시킨 뒤 2008년 신조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신조 조선소로 전환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농나바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9년 멀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 미 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무지공장에는 베드납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드납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드납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현대미 포조선은 현대베트남조선의 롤량을 배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나 설계 등 리스크 요인 관리에도 직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현대베트남조선은 인건비 절감과 숙련공 육성, 철저한 납기 관리까지 가능한 조선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업 인력 수급을 위해 베트남 정부기관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산하 인력 송출 기업과 전역 군인을 활용한 기능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1단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근무할 자격을 얻게 되고 능력이 검증되면 한국조선소에서도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조선 산사는 밀려드는 일간에 도크를 풀 가동하고 있는데 2028년 인도 계약이 대부분 찬 반면 생산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해외에서 조선소를 개발하려면 현지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사우디나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도 유조선 설계 및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지 인력 파견도 준비하는 등 현대베트남조선의 성공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1월 6일부터 사우디 합작 조선소 IMI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작조선소 설립에는 정기선 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합작조선소 설립을 설득한 결과 사우디가 2016년에 발표한 비전 2030 사업으로 선정됐고 사우디 국왕은 예정부지인 알헤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과 사우디는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우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킴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조 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름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도크 3개와 골리앗 크레인 7기 등을 갖출 예정으로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지분은 20%로 2019년 맺은 계약에 따라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혁이 건조될 때마다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챙길 수 있습니다. 1971년 영국 교선업체 스콧 리스고로부터 설계 도면을 입차해 첫 선박 건조에 나선 지 50여 년 만에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교선해양은 작년 7월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서 현대중공업의 지분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울이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1호 선박은 바우리가 발주한 대형 벌크선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한국에 와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또 IMI 옆 부지에서는 현대중공업, 아랍코, 사우디 투자공사 두수로와 공동 투자한 선박엔진 합작사 막인 공장이 설립 중입니다. 2025년부터 이곳에서 천대중공업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와 SEMCO를 설립해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 분해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천대중공업과 사우디가 선박엔진 공장을 착공하자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한재조원체 임원은 이제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배에 실어보내는 대신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자산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 이용을 반대금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달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로열티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 둠 천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종은 기술 수출을 통한 수익 확보로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며 문통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에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에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선박이나 군함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중공연과 사우디는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IMI 천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눈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자국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천대와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중국 업체들이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각국과 현력을 강화해 조선업 1위를 되찾기를 바랍니다.